네. 2016년 10월 7일 고상만의 낮 시간에 진행하는 고상만의 시덥잖은 이야기. 아시는 것처럼 매주 월요일날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예, 낮 시간에 제가 고상만의 시덥잖은 이야기라고 해서 그야말로 시덥잖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낮 시간에 한번 나눠보려고 여러분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서 이 방송에 오늘 첫 시간에 들어오셔갖고 아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의원님 잘 지내시죠? 우리 돌베개님 어서 오십시오. 아름드리 천사님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셨어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비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낮 시간에 얼굴 보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별풍선까지 다 쏴주시고 아이고 이런 감사할 때가 이 첫 방송 첫 프로에 의원님께서 역시 제가 김광진 의원실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한 이게 참 후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따로 뭐 시간대나 이런 거에 대한 걸 두지 않고 아름드리 천사님 김광진 의원이십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서 가진 게 돈뿐이라고 며칠 전에 말씀하시기를 백수생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굉장히 의정활동 더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가 잠시 늦춰졌는데요. 그렇지만 또 사회활동을 아주 열심히 더 많이 활발하게 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전국에 이러저러한 강연 가시면서 그 일정을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공지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뿌려달랍니다. 아름드리 천사님.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님을 위한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에 이것을 랩 버전으로 바꾼 고주몽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님을 위한 행진곡 랩 버전 음악인데요. 낮 시간에 졸리고 지루한 시간에 잠 깨시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방송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첫 이야기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다니시는데, 그 스티커와 관련한 걸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차 뒤에 많은 분들 보시면은, 그 뒤에다가 어린이가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스티커 많이 붙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유래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티커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름드리 천사님, 예, 아름드리 천사님 같은 경우도 아마 차에다가 그 뒤에다가 아이들 그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거 많이 보시죠? 예, 백권 플러스님, 아 고상만 반장님이시다. 오늘 처음 오셨나요? 백권 플러스님? 저도 예 아이디를 처음 보는데 예 오늘 예 고상만의 시덥잖은 이야기라고 해갖고요. 정말 시덥잖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예 그러한 시간을 오늘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시덥지 않은 첫 번째 이야기 차량 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예 그거 유래를 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망부님 네 맞습니다. 예 망부님 방송에 제가 나갔었죠. 자 많은 분들이 차에다가 그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차에 아이가 있으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또는 위협 운전을 하지 말라고 예 그런 걸로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 뒷유리에다가 뭐 내 새끼 타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붙이는 분도 있고 공주님이 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걸 붙이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베이비 인 카 예, 차 안에 아이가 있어요 이거를 또 영어로 해서 붙이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름드리 천사님 아이들 어렸을 때 붙였다가 지금은 세월호 리본으로 바꿨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 그거를 거기다가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약간 잘 몰라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유래가요 사실은 1980년대에 있었던 1980년대에 캐나다에서 발생한 한 불행한 사건 때문에 그 아이 스티커와 관련한 게 만들어진 건데요. 1980년대에 캐나다에서 아이를 태운 젊은 두 부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겁니다. 그래서 경찰과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동을 해갖고 그래서 그 부상을 당한 두 부부를 구했는데 그만 그 안에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 차 안에 두 부부만 보고 아이는 조그만데 그 아이가 사고가 나서 그 차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출동한 경찰들이 아이는 그냥 방치하고 그리고 나서 부부만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리고 뒤늦게 차가 이제 굉장히 많이 부서졌으니까 유리창이고 뭐고 다 깨졌죠. 그러니까 이것을 폐차장에다가 가서 폐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가 사실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고가 났을 때 아이를 구할 수 있도록 차 안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차에 탑승하고 있어요라는 것을 표시를 하도록 그게 이제 그때 1980년대 캐나다 북미 쪽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건데 그 유래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래가 왜곡돼서 잘못 전파가 된 겁니다. 우리 단열0416님, 이집션 마우님, 예, 낮 시간에도 되니까 좀 새롭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된 거냐. 아이가 그 차 안에 있으면 그것을 표시해서,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이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차 뒤에 이 유리에다가 그걸 붙이는데요. 이걸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날수록 차의 유리는 다 부서지게 돼 있죠. 차의 유리가 다 부서지는데 그 유리에다가 그걸 붙여놔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유래가 알려져야지만이 제대로 이게 구조 활동도 되고 도움도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무슨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자꾸 붙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여기 타고 있으니까 누가 이업 운전하지 마라, 또는 무슨 뭐 빵빵거리지 마라.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뭐 빵빵거리지 마세요, 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운전하지만 아이가 타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조심하는 게 있나요? 뭐 조심할 분은 원래부터 그거 아니라도 조심할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는 아무 상관없는,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늘상 너나 없이 다 붙이고 다니니까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정확히 거기를 붙여야 될 때는 어디냐면 본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 앞에 철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 열면 엔진 들어있는 바로 그 철판을 본네트라고 하는데, 본네트에다가 사실은 그거를 아이가 타고 다니는 차라면 거기다가 그걸 붙이는 것이 옳은 부착 방법이다. 부착법이다. 물론 뭐 사고가 더 많이 크게 나면 뭐 그 안에 뭐 본네트도 부서지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찌그러지거나 이렇지만 여하간 본네트가 유리창은 완전히 깨져서 내려앉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취지는 여하간 네, 아이가 타고 가던 차량이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부서졌는데 그 얼음만 구조가 되고, 아이는 그러니까 다쳤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부상을 입었으니까, 의식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 안에 있어요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아이가 있는지 더 수색을 해야 된다. 이 차에는 아이가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차다. 뭐 이런 걸 알아서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부착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리고 경찰도 왜 붙이고 다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인데, 그것이 지금은 그냥 멋있으려고, 이쁘게 하려고,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우리 에밀리님 제대로 전달되는 게 없다고, 그리고 단열 0416님은 그렇군요 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고상만의 수사반장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 이게 잘못 알려진 것 같다. 틀린 건데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랬는데요. 이게 제대로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름드리 천사님, 세월호 리본 붙잡고 운전이 엄청 착해졌네요. 맞습니다. 그쵸?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운전은 또 제멋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차에 어디 회사 또는 어느 교회, 뭐 이런 봉고차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운전하는 건 보면 이거 무슨, 왜 저 업체, 저 교회를 욕먹이려고 저걸 붙이고 다니는 건지 오히려. 그리고 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내 소중한 새끼가 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분들. 그래 놓고 정작 자기가 더 운전은 또 험악하게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봅니다. 종종 보는 것도 아니고 흔히 보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운전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유래와 관련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래와 관련해서. 단열 0416님, 세월호 리본 부착한 양보 보면 양보 무조건 해주는데, 저하고 비슷하시네. 단열 0416님. 그쵸. 저도 세월호 리본 붙어 있으면 동지애를 느낍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 번 더 가고, 저 안에 있는 분도, 저하고 비슷한 정서와, 이런 공감대, 그리고 인간미를 갖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하지요. 우리 좌좀 지도원님은, 웃음 띄게 한다고 그러죠. 좌좀 지도원님은 아이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좀 지도원은 아무래도 좌익, 뭐, 좀비, 지도원, 뭐, 이런 것 같죠? 그런 나쁜 용어를 쓰는 사람은, 세월호 리본 부착한 차량을 보고 양보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보내드렸습니다. 잘했죠? 왜, 참, 저는 어저께도 그걸 봤는데, 어떤 분이, 이게 시덥잖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 굳이 뭐 형식이나 내용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저도 그냥 말씀 듣고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시덥잖은 점심시간에, 심심하신데, 함께 듣는 이야기로 하는데, 어저께,
전직 해군 준장, 예, 별 하나로 아마 제대한 분인데, 이분이, 예, 자기 페이스북에 글 쓴 게 이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을 보니까요, 뭐, 세월호나, 또는 백남기 농민, 이분들 돌아가신 거기에 빈소는 북적거리는데, 얼마 전에 링스 헬기인가요? 예. 해군에서 링스 헬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세 분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죠. 거기에 자기가 조문을 갔다 오는데, 거기는 쓸쓸하기 이를 데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다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또 애도의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 해군, 예, 전역, 예, 예비역 준장 장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히려 엉뚱한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좌파들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그 좌파들이, 예, 그 사고 당한 순직 군인들에 대해서는 애도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데, 정말 웃기는 논리 아닙니까? 예. 본인이 그렇게 애도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과 같은 분들이, 물론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죠. 왜 다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이 순직당한 분들이 욕을 먹게 만드는 형국인 거예요. 예, 백남기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예, 정부가 사과해야 될 부분들을 사과하지 않고, 그리고 이유가 있는 부분들을 처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라도 가서 백남기 선생님의 억울함을 대변하자, 이래서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책임을 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단열 공사님 아고라에서 좀 전에 봤는데 지금 하신 얘기,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순직으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에게 만약에 국가가 순직 처리 안 해줬다면 이분들이 장례를 치렀을까요? 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하간 국가가, 예, 그분들이 업무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분들도 그냥 순직 처리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순순히 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없대요. 그리고 1000m 깊이에 있는 그 물에 잠겼던 시신을 구해내 주신 거에 대해서 유족분들이 해군이나 국방부에 고맙다고 얘기했대요. 아, 그럼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물에 잠겼던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책임졌습니까? 지금도 9분을 구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자기네들 멋대로 세월호를 갖다가 분해하고 자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왜 그런지, 왜 이런지.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랑 다르면 좌파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우파입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링스 헬기로 인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링스 헬기와 관련한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링스 헬기가 왜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는지,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가장, 예, 핵심적인 사안은,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도 그 얘기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정말로 군인의 목숨을 잃는 이 사고가 안타깝다면 방산 비리를 뿌리 뽑아야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하게 무슨 좌파니 우파니, 아니 군인 사망 사고에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고 그것을 애도하는 마음에 좌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화를 내야 될 것은, 예, 선량한 국민인 우리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한 해에 40조 원이 넘는 1년 우리나라 예산 중에 10분의 1을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는 자기들이 왜 그런 사고를 내놓고, 그래서 정말 죽어서는 안 될, 정말 우리나라의 젊은, 예?
그리고 성실한 군인들이 사고를 당해서 그 유족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면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죠. 왜 거기가 쓸쓸해요? 우리나라 국군이 얼만데? 예, 63만 명입니다. 63만 명의 군인들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왜 선량한 국민이 불쌍하게 돌아가신 그리고 억울하게 국가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하고 그 진실조차도 규명되지 못한 가운데 그 유족을 욕보이고 있는 백남기 선생님을 추모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가지고 무슨 좌파, 무언 좌파. 정말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 공무원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장성까지 지내고 나와갖고는 기껏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좌파다. 이런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파도 아니고요.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또 웃긴 게 저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방산비리 누가 합니까? 일병이 합니까? 아니면 방위 출신들이 합니까? 아니면 공익요원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방산비리 저지르는 사람들. 다 장성 출신들이고요. 영관급, 예, 중령, 대령, 아니면 장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육사, 해사, 공사 출신의 자기 선후배들의 인맥을 타고 자기가 재직 중에 데리고 있었던 참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승진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선후배 육사, 해사, 공사 출신의 인맥을 타서 그걸로 해서 부정비리, 방산비리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방위 출신이 누가 있고 1, 2병 출신이 누가 있어요? 계급 낮은 사람들이 누가 있고, 예, 사병 출신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네들끼리 해놓고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따지거나 말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말로 진정한 개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떡집 사장님, 와, 떡 만드시는 우리 떡집 사장님께서 조사관님이시다라고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떡집 사장님. 떡 만드시면서 심심하시면 고상만의 시덥잖은 이야기, 예, 낮 시간에, 예, 무슨 요일날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방송하고 싶은, 예, 날 시간이 될 때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될 때. 우리 킬러 빵빵빵님께서 또 매번 오셔서 그냥 비싼 별풍선을 이렇게 주시니 미안할 뿐입니다. 생방 아닌 줄 알았대요. 떡집 사장님 생방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날 때, 낮 시간이 날 때, 예, 떡집 사장님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름대리 천사님,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터뷰 있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처럼 헛되지 않는 방법은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로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왜 사고가 났는지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예정된 장례식 때 그 장례를 거부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하신다고 하다가 갑자기 예정된 장례식 날 그게 치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일화 과정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도 있겠죠. 군인권센터에서 가서 아마 임태훈 소장도 가갖고 이러저러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서 뭔가 사연이 있어서 여하간 장례는 치러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사실 장례를 치르는 것, 저는 이거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으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도 늘 방송에서 글에서 떠들고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장례를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하고 싸울 때도 절대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상대방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바보 같은 싸움인 거죠. 그리고 상대방하고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상식적인 싸움의 방식이잖아요. 군대에서 만약에 불행하게도 어떤 사고가 났다. 그 사고가 나서 불가피하게 군과 이러저러한 문제로 대치가 된다면요, 저한테 그런 전화 많이 오시거든요. 군에서 아드님을 잃었다.
예, 이렇게 전화 오시는 안타까운 유족분들의 연락을 받으면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은 충분하게 선생님의, 그러니까 유족 측의 입장이나 요구나 의문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꼭 알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장례를 치르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장례를 치르고 못 치르고 이런 거는 결정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틀림없이 유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면 좋죠. 안타깝게 숨진 가족을 그렇게 냉동고 안에다가 두고 어느 누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하간 생활인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직장 가셔야 될 분도 있고 잠시 시간을 내서 올 수는 있지만 영원히 거기에 낯선 곳에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부산에서 사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 화천에서 복무 중인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갔는데 3일 4일 일주일을 직장도 다 가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집에 해놨던 음식이니 무슨 뭐가 있는데 그런 음식을 갑자기 마무리도 돌보지도 않고 갑자기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음식 다 썩고 막 부패하고 곰팡이 피고 있을 텐데도 내려오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군 당국은. 그러니까 여하간 일단 장례를 치르시면 저희가 순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고 도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내가 속았다는 거. 왜 속았냐? 군은 죽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빨리 시신만 없어지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나면 장례 치르기 전과 장례 치르고 난 후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져요. 저들의 태도가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백 명, 약 500여 명 정도의 유족들을 만나서 제가 한결같이 똑같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물론 유족이 결정할 내용이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만약 진실을 알고 싶고 여전히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있겠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첫 번째 길이 될 겁니다. 아름드리 천사님, 저도 아들이 있어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요,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실제로도 저희가 통계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제가 처음 2013년도에 아까 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 함께 들어오셨던 김광진 의원께서 오늘 이 방송의 첫 번째 손님으로 들어오셨다가 지금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아마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제가 2013년도에 김광진 의원께서 저에게 같이 제 국회의원 권한으로 군인들의 인권 문제를 좀 해결하실 수 있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제가 김광진 의원실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국방부로부터 받았던 지금까지 사망한 군인 중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군병원 냉동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제 기억에 그때 한 27명 정도가 최장 18년 이상 넘도록 군병원 냉동고에 사실상 보관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100%가 다 자살로 처리가 된 군인들이었고요. 그렇게 자살로 처리된 이유 중에 자살의 원인은 뭐냐? 그럼 군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군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집안이 가난해서, 또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리고 또 병이 있어서, 군복무 염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개인 문제로 인해서 목숨을 끊은 거다라고 원인을 삼아 자살했으니 국가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족들은 반발했죠. 무슨 소리냐,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았고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하고 싶었던
다니고 싶었던 학원 다 보내줬고, 다니고 싶은 대학에 갔었고, 예, 밀리지 않고 학비 다 대줬고, 용돈 다 줬고, 그리고 직전까지도, 예, 가정 내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사귀던 여자친구 없었다. 실제로 이런 얘기, 웃긴 얘기가, 웃기기가 아니라 기가 막힌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우리 아이는 내가 알기로는 사귀는 여자가 없었다.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사귀는 여자를 헤어졌냐 했더니 관물대에서 저희가 확인한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젊은 여자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여자랑 사귀었다가 헤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군 헌병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걸 보고 이 아들을 잃은 이 부모님은 정말 아연 실색했다고 합니다. 아연 실색.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제시한 그 헤어졌다는 여자 사진을 보니까 그 죽은 아이의 누나 사진이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누나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게 여자친구고 이 여자친구랑 헤어져 갖고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깡깡님은 이분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누구시지? 예. 하여간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사망의 원인을 삼아서 개인적 요인, 부대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걸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억울하죠. 당연히 유족들 억울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나는 장례를 거부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13년에 김광진 의원실에 들어가서 처음 자료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시신이 모두 27구 정도였는데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국회 국방위의 그 모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문서를 보니까 현재 그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시신 형태로 미장례 상태에 있는 군인의 시신이 어떤가 봤더니요. 어떤가 봤더니 12구로 줄었습니다. 27구에서 12구로 줄은 거예요. 15구가 장례를 치르고 냉동고에서 나와서 해결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최대 18년, 15년, 통상이 10년 이상. EJ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EJ도 나갔고요. 나는 꼼수다에도 나갔었고요. 그리고 또 망치 부인도 나갔었고요. 많이 나갔습니다. 더 나갔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고상만의 수사반장도 했고요. 우리 떡집 사장님, 김광진 씨 영주 왔을 때 떡 조금 드렸어요. 만나게 먹었는지. 영주에서 떡 장사를 하시는군요. 떡집을 하시나봐요. 제가 영주 가면 떡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렇죠. EJ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EJ 맞아. 그때 제가 EJ에 장준하 선생 편 나가고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 족구하라 그래. 그 프로에 나갔는데 아마 그걸 들으셨던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떡집 사장님이 오라고 합니다. EJ 장준하 특집 방송 하셨다고. 거기서도 하고 이제 여기저기서도 했었죠. 나는 꼼수다에서도 했었고요. 떡국 맞나요? 좀 드리고 싶네요. 떡집 사장님인데 떡국을 파시나요? 떡을 끓여서? 그러세요? 갑자기 영주 가고 싶은 생각이 불뚝 솟구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장례를 치르게 됐느냐? 이게 이 방송 하려면 말이죠. 시덥지 않은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도 할게요. 이게 이제 그 팟캐스트 얼굴 보이지 않는 방송은 그냥 제가 스토리를 짜갖고 그걸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보면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아프리카 TV는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방송을 하시게 되면 이게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쓰신 요 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가 원래 했던 얘기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걸 기억해야지 하고 이렇게 아니라 이 얘기 쭉 하다가 그 얘기를 막 찾아요. 이야기를 막 찾는데 그 얘기를 찾아서 지금도 보세요. 이런 또 딴 얘기 하다가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찾는데 이게 기억력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나이를 더 먹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옛날보다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져 갖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다행인데, 예, 이게 잊어먹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야 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떡집 사장님께서 가래떡이, 그러니까 가래떡 그거 저희들도, 근데요 사장님, 이게 가래떡을 뽑으려면, 예, 저희가 이게 집에서 쌀을 가져가 봐야 사실 큰 차이가 없대요.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저기 집에서 쌀이 너무 많아 갖고 쌀을 불려서 가져가 봤더니 쌀값은 얼마 안 되고, 예, 그냥 그 하니까 사실 그거 가져올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죠? 그냥 가서 떡을 사오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그죠? 방송은 맨날 하시는 건가요? 깡깡님,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날, 예, 쌀이 비싸요? 쌀이 비싸요? 라는가요? 예라피바다님도 이 시간에 오셨군요. 안 먹는 쌀, 처치형. 맞아요. 먹지 않는 쌀이 있고, 또 뭐, 입하고, 예, 쌀벌레가 나와갖고 못 먹는, 밥해 먹기 좀 곤란한 거, 그거 가져가는데, 사장님, 그 쌀 가져가봐야 소용없죠. 안 가져가는 게 잘 난 거죠. 괜히 그거 쌀 불리고, 그 떡, 머리에 이고 가고, 그 괜히 고생하는 거죠. 맞죠? 사장님? 우리 전문가 사장님의 말씀을 오늘, 예, 이 방송 듣는 분들 잘 들으세요. 가래떡 뽑아 드실 분들, 예, 어느 게 현명한 방법인지 우리 떡집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시덥잖은 이야기에 정말 좋은 정보를, 예, 좋은 쌀로 해야 만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그 안 먹는 쌀 처치하지 말고, 예, 떡집에 가서 그냥 떡 사갖고 오는 게 더 좋은 거죠, 사장님. 네. 여기 오시는 분들 다 같은 팟캐스트 듣나봐요. 보이지 않는 우리인가봐요. 라고 우리 아름드리 천사님 말씀하셨고, 방송은 맨날 하시는 건가요? 깡깡님 질문하셨는데, 방송은, 예, 원래 방송은 제가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이 본방송이고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고상만의 시덥잖은 이야기는 본방송 외에, 예, 그 번외방송으로 제가 주중에 시간이 날 때, 한가하게 시간이 날 때, 이 시간에 방송을 하려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와서 그야말로 시덥잖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예, 근데 오늘 보니까 푸차르님, 망치 부인방에서 본 분이시다. BJ 하시는 건가요? 모르셨군요. 제가 지난 5월부터 했어요. 고상만의 유스소 그 사건이라고, 예, 제가 BJ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시고요. 예,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예, 고상만의 유스소 그 사건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예, 추천 좀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즐겨찾기 해주시면, 예, 저하고 방송 자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킬러 빵빵빵님, 묵은 쌀은 뭐래도 맛이 없다고. 떡집 사장님, 대도시는 저울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아, 그래요? 떡집 사장님, 가래떡 한 대 4,000원씩이요. 아, 그렇구나. 저희 시골이라 가져오는 게 이득이라고요? 그래요? 이런, 그렇구나. 떡집 사장님, 시골이라 가져오는 게 이득이다. 그럼 제가 다음에 갈 때 저희 집에 쌀을 가져가야 되겠다. 영주까지 가져가서 뽑아와야 되겠네요. 네, 오자마자 추천했어요. 질차도. 아, 깡깡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방송하셔서 깜짝 놀라셨다고 노란물망천님.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방송에 미리 얘기했어요. 예, 방송 앞으로도 월요일에 해주세요. 자주 올게요. 자주 오십시오. 자주, 그러면 더 자주 해드립니다. 제가. 예, 아이고, 우리 푸짜르님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순직하는 분들, 그 어떻게 27구에서 올해 12구로, 예, 이분들이 어떻게 빠졌나 해서 확인해 봤더니 결국 답은 버킹엄. 예,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순직 처리를 해드린 거예요. 예,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솔직히 안 된다. 왜? 순직 처리해 주신 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왜? 징병을 통해서, 예, 국가가 군인을 뽑을 권리만 있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숨진 군인,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건 표리부동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군인으로서의 적합한 게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하찮은 돌조차도 담을 쌓는 돌용이 따로 있고요. 오이지를 담가서 눌러놓는 돌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이지 담가갖고 거기에다가 잘 부서지는 돌 올리는 바보 어디 있어요?
아주 깨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차돌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런 차돌조차도 예, 제각각의 쓰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조경석으로 갖다 놓는 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축대를 쌓는 돌도 다 제각각의 쓰임에 따라 만드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하고 책을 잘 쓰기도 하고 이야기를 잘하기도 하고 또는 예, 벽돌을 잘 쌓기도 하고 아니면 먹방 요즘 뭐 먹방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풋자르님 감사합니다. 추천 질차 했어요. 전 처음 알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먹방 방송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요즘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방송 인기가 어마어마하대요. 전 사실 처음에 이 아프리카 TV 방송 하면서 아니 뭘 먹는 거가 저렇게 인기를 끄는지 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저도 먹는 거 잘 먹는데 근데 그분들 보니까 진짜 잘 먹대요. 아이고 뭐 저보다도 체격이 조그맣던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을 다 먹고 살 수 있는지 정말 저 신기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사람마다 제각각의 쓰임이 다 다른데 예? 그렇게 다른데 군대는 그냥 무조건 팔다리만 붙어 있고 예? 사지 멀쩡하면 그러면 군대를 들고 가요. 근데 심지어 요즘은 이제 태어나는 아들 숫자가 적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한 사람들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아들이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런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대요. 이 사람은 입대할 때부터 이미 정신질환에 의해서 약을 먹고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군에서 입대를 시킨 겁니다. 입대를 시켜놓고 입대한 후부터 내내 그 사람한테 시킨 건 다른 게 없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었고 뭐였냐면요. 계속 정신질환자들이 먹는 빨간 약만 먹이고 훈련도 안 시키고 말도 안 걸고 그냥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애가 만약에 여기서 뭘 시키거나 뭘 했다가 목숨을 끊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당할까봐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냅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빨간 약을 주면서 입에다가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약만 줬어요. 정신질환자들이 먹는 안정제 같은 건데 그게 빨갛게 생겨서 빨간 약이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근데 그 빨간 약을 주면서 예전에는 그냥 먹어라 하고 이제 줬는데 그러다가 언젠가 한 명이 목숨을 끊은 겁니다. 죽었는데 나중에 그 아이의 관물대를 열어보니까 관물대 서랍 안에 그동안 줬던 빨간 약이 먹지 않고 그대로 다 있는 게 확인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군이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이 아이를 순직 처리를 해주지 않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군대에서 아이한테 정신질환 약을 주고 이렇게 먹도록 했는데 이 아이가 안 먹은 거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은 거예요. 순직 처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어떻게 됐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이가 먹는지 안 먹는지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관리소홀에 의해서 결국 목숨을 끊은 거다. 그러니 군대가 순직 처리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민사소송상에서 퍼센티지는 이만큼이다. 뭐 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꿨느냐? 부사관이 그 아이가 먹는 걸 눈앞에서 확인하도록 바꾼 겁니다. 시스템을. 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을까요? 전 부대원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매일매일 부사관이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입 벌려. 그리고 물 주면서 먹어. 이거를 보니까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뭐 조용히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쟤는 정신질환자라서 부사관이 매일매일 약을 먹인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쓴 일기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그 약 먹으면 기분이 어때? 라고 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 안 먹으면 또 어때?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고. 저는 이 방법에 있어서 약을 먹이냐 아니면 약을 이렇게 하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것도 다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아이를 군대에서 데려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 우리의 그 신체, 예, 병역 조건에 아이를 그 징병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데려간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좋아요. 그러면 다 좋으면 그 아이가 만약에 그런 아이를 자기네가 선발했다. 그래서 징병했다. 그래서 군인으로 들고 갔다라고 한다면요. 그 아이가 만약에 죽는 것에 대해서도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데려가는 건 제멋대로 들고 가고 거기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로 부모들이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죽고 나면 자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군대는. 자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아이가 목숨을 끊게 되면 그 아이를 징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따지고 싸운다 해도 우리 말 안 들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요, 그 집단 생활 잘 못합니다. 그리고 뭐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극기 훈련이나 이런 거 가는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는 데려가지 마세요. 데려가봐야 어디 쓸 데도 없고 도움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한다 해서 군대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드님 그냥 데리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군대 보셨습니까? 없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훌륭하게 틀림없이 잘 멀쩡히 보호하다가 씩씩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다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못됐어요. 못됐으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거다. 지금 저는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이유는 아무나 징병을 해서 그야말로 가서는 안 될 애가 군대에 가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문제다.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군대는 아무나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정예화된 군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머리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가는 거예요. 제가 김광진 의원실에서 있을 때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을 봤어요. 기가 막힌 일을 봤어요. 그게 뭐냐? 징병을 하는 사람은 국방부가 아닙니다. 노란 물망초님, 은지원 병역 면제사유 정신병, 이런 놈이나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빠졌어요. 연예인 중에서도 아무개 많이 있죠. 뭐, 그 사람들 중에서 기가 막힌 사연이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빠지는데, 정말 아픈 사람들은 또 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사실 징병의 권한이 없고요. 진짜 징병하는 권한은 병무청에 있죠. 병무청한테는 매년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게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오죠. 그러면 병무청은 여하가 어떻게든지 사람을 뽑아서 가야 됩니다. 사람을 뽑아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사람이 3번 징병 대상이 돼서 현역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3번을 현역으로 입대했을까요? 징병해갖고 군대에 가면 훈련소 100이든 뭐 306이든 뭐 각 사단 훈련소든 이렇게 가면 거기서 한번 신체 검사를 또 하잖아요. 신체 검사를 또 하는데 그 신체 검사를 할 때 국방부에서 볼 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왔지?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7급 3개월 재검 판정을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사람을 병무청이 3개월 후에 재검해갖고 또 현역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리고 또 나왔는데 3개월 후에 병무청이 또 3번째, 이 사람 안 된다고 돌려보낸 사람을 3번째 보낸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보냈는데 왜 이 사람이 그러면 4번째는 안 가고 거기서 끝났냐? 결과가 비극적이었습니다. 결국 3번째에 들어갔던 그때 결국 이 군인이 입대한 군인이 목숨을 끊은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당사자는. 그야말로 1년 넘게 뺑뺑이를 돈 겁니다. 병무청은 현역 가라고 해서 현역 갔는데, 그런데 3개월 재검 판정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3개월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또 신체검사 받았더니 또 현역 들어가서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3개월 지나서 또 판정받.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목숨을 끊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바로 우리 현재 군대 문제예요. 저는 군대 문제와 관련해서 모병제와 징병제 문제와 관련해서 모병제와 관련해서 징병제 달공 기자님 그런 소리 하려면 꼬우면 북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달공 기자님이 집에 가는 겁니다. 강제 퇴장 당하셨습니다. 저런 헛소리를 낮 시간에 밥 먹고 한가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강제 퇴장 당하십니다. 퀸 유정님이시군요. 퀸 유정님 망치 부인 따라 하시나요? 따라 안 하는데요. 저는 인권 관련한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시덥잖은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직이요 어디 쪽이세요? 뭐가요? 뭐가 어디 쪽이에요? 키유정님도 또 이분도 뭐가 어디 쪽인지를 또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우세요, 자세요? 님은 또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저는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요. 그냥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또 안타깝지만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심으로 그만 집으로 돌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런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를 할까요?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상식과 비상식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과 비상식이 있는 거지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떡집 사장님도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닐 겁니다. 옳은 소리는 맞다고 할 거고 틀린 소리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무슨 진영 논리가 있어요. 아니 국민에 대해서 물대포를 쏴갖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국가가 사과해야지. 이런 주장하면 좌입니까? 그리고 사드 배치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런 사드 놓으면 누가 좋아하냐고요. 지금은 김천인데 그거 저기 대전으로 가져오면 대전 국민들은 좋다고 합니까? 그런 걸 반대하는 게 뭐가 자구 우예요. 자기가 행복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추구는 대한민국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성경 그렇게 깊은 신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싫은 걸 남한테 강요하지 말라. 이건 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내 싫은 걸 남한테 강요하지 말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불이익을 강요하지 말라.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 자식이 죽었으면 억울하죠. 내 자식 죽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의 자식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고 단열 046님 별풍선을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부담스럽게.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단열 046님. 정말 단열님 좋으다. 떡집 사장님. 아이 근데 혹시 너무 100개를 주시려다가 너무 많이 치신 거 아닌가?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데요. 단열 046님 너무 감사합니다. 돌뱅이님 요즘 세상에는 새누리당 일배 등등에게 좌우 어쩌고 하는 소리 듣는 게 올바르게 산다는 증거더라고요. 그쵸. 이 떡집 사장님 인정합니다. 맞아요. 가을바람님. 그죠? 우리가 다 상식적인 사람과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싸움인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로또만 되면 그때 아이고 떡집 사장님하고 단열 046님이 서로 잘하시는 사이군요. 아유 떡집 사장님하고 나중에 단열 046님 같이 한번 갈까요? 떡 먹으러? 아름드리 천사님 아이폰은 후원이 안 되나봐요. 와 그래요? 아이폰이 좋은데. 좋으네요. 자 그래서 아까지는 또 자해요 우해라고 하는 소리에 또 또 열받아갖고 또 막 떠들다가 진짜 잊어버렸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하여간 정말 사람들이 좌든 우든 이런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김재동 씨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준비했는데 김재동 씨 이야기 바로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시간이 또 어느덧 훌떡 지나가서 김재동 씨 이야기 바로 이어서 진행하면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부 이야기 넘어갑니다.